네, 자 29강 이제 소득세 이번 시간부터 소득세와 금융소득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교재는 261페이지에서부터 269페이지까지고요. 자, 이 소득세와 금융소득, 소득세 전체에서 이제 요 앞에 개념하고 금융소득 여기에서는 총 12번, 그러니까 3년 동안 2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서 8문제가 요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금융소득 그 과세 방법, 특히 그 중에서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소득세 과세 유형, 그 다음에 납세 단위와 과세 기간, 소득세의 계산 구조, 그 다음 배당소득이란 무엇이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8번 해서 33%, 한 3분의 1 정도 일단 나왔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다뤄볼게요. 소득세란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단 세금입니다. 요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법인세에도 소득세가 있는데 그거는 법인소득세. 법인이라는 그 회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서 부과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가장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연말정산이었죠. 이 소득세 안에서 다시 쪼갰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거, 여기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이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연말정산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뭐 거의 2천만 명, 뭐 1,500만 명인가요? 이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 되니까. 자, 소득세의 특징은요. 일단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가 부과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자, 부가가치세는 요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이 달랐죠. 근데 직접세입니다. 딱 특정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 보통세입니다. 이거는 그 목적세라고 하는 그 특별 세금, 뭐 교육세다 뭐다 이게 아니고 보통세로 걷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죠.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인세, 그 납세 의무자와 담세 능력을 고려한 조세고, 비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식으로. 소득원천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이고, 일례상 물론 기타 소득에 가면 뭐 로또 당첨된 사람들, 로또가 뭐 매달 당첨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경우는 물론 따로 기타 소득으로 찾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소득세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에서 과세 대상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고요. 누진과세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은 그 두 배를 벌면 두 배만 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내야 되는 누진과세를 하고, 능력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과세 납세 제도입니다.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잘못 계산했으면 가산세도 물리고요. 자, 돌려주는 것도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환급 받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교재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교재 263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과세 유형을 보면, 이렇게 소득세에 대한 과세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소득, 종합과세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 우선 종합과세는 다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우리가 금융기관에 뭐 이자를 받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우리 일반 서민들이야 이자소득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도 안 된다. 1년에 이자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이상 받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00만 원 이하는요, 은행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다 떼버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신고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배당소득 마찬가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해서 분리과세 해버립니다. 미리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연금 받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뭐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 정도 받는데 연금 소득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기타 소득, 요거는 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지 않고 일회성으로 받는 거. 저도 게임주도 강연을 나가면 한 10만 원 이렇게 15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강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소득. 지금 저는 사업소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건요. 저는 이자 소득은 없어요. 배당 뭐 주식 사놓은 거 없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명퇴해 버렸으니까. 연금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서 종합소득 이번에 5월 말까지 지금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 쫓겨가지고 밤에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소득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 대한 인세. 요게 근로계약서를 써서 계속적으로 받는 거면 근로소득인데요. 저는 그 출판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저자 출판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팔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몇 프로 해서 지금 7년째 받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한 3만 권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보내온 거 보니까. 그래서 받을 때는 좋은데 요 소득세를 이번 5월 달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재 있죠. 요것도 일종의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안 해도 요거에 대한 소득 신고는 이제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소득세는 종합소득,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눈다. 종합과세는 다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해서 6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겁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에서 떼고 금액이 얼마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한 번으로 이미 떼고 종합소득에는 포함 안 시키고 3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하면 종합소득으로 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신고하는데 사업소득 하나만 왕따 시킵니다. 요거는 미리 원천징수에서 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원천징수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됐다. 그 기타 소득입니다. 자, 나중에 뒤에 배울 거지만 자, 그래서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요걸 뺀 나머지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에서 종합소득 전에 미리 납부하고 걸로 종결을 짓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반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요거 그냥 미리 해버립니다. 연말정산 보통 12월 말까지를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연말정산 다 해버리면 2월 달에 뭐 환급 받고 추가 내고 그걸로 그냥 일본말로 심하이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해서 내버리니까 월급쟁이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분류과세, 이거 용어가 비슷해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분류과세는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따로 분류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자, 부모님한 다른 사람한테 뭐 아파트를 팔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 양도소득. 그다음 퇴직소득, 퇴직금 받을 때 이거 딱 한 번뿐이죠. 저는 2년 전에 냈습니다. 퇴직소득. 자, 그것도 세금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소득세, 과세 유형은 분류된다는 거. 자,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어쨌거나 이 강의는 총 3시간인데요.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또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는 정도 수준으로. 이거 두 문제 다 맞으려고 그랬다가는요. 차라리 그 시간 다른 시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저는 암기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퍼센트 나온 거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면 좋죠. 두 문제 다 맞으면. 자, 아까 다시 한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요게 전체 8가지 소득세에 대한 거고 그중에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거 6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분류과세는 그거 외에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두 개가 분류과세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안에 6개 중에 분리해서 미리 정산해서 다 끝내버리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사업소득. 그래서 뭐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데 사업소득만 빼고 6가지 중에 5가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까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60회 출제됐던 건데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소득세는 6가지 종합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따로 분류과세해서 총 8가지가 소득세법에 나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6가지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일부는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분리과세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원천징수 할 수가 없는 게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월급 주면서 이미 다 원천적으로 빼버려요. 심지어 우리 그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거, 일용 근로자들. 이분들도 원천징수합니다. 그게 기타 소득에 들어가거든요.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그 사람들도 그거를 빼는데 근데 하루 일당 10만 원 이하는 뺄 거 없고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 몇 프로 뗍니다. 그걸로써 소득세 신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 열거주의다 하는 거는 뭐냐면요. 법으로 정해 놓은 거. 그 안에 있는 과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법조문으로 돼 있지 않은 법에서 정해 놓을 수 있는 소득 종류가 아무리 나열해도 요즘은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러면 또 새로운 소득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그 유형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것도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유형별 포괄주의 법령이 없어도 유사한 소득이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 해서 채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거 아까 이거 단어 조심하세요. 분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리라는 말은 종합소득에서 따로 별도로 미리 처분해도 소득 그 절차를 끝내서 종합소득에서 분리해도 된다라는 말이지. 분류는 종합과세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자 분리과세한 데가 아니고 분류과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285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분리과세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아까. 원천징수. 아니 사장님이 왕인데 그 누가 당신 미리 좀 세금 낼 건 내가 떼놓을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예요? 분리과세를 못하는 거는 사업소득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직장에서 원천징수 다 하고요. 기타 소득 대표적인 게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아까 복권 당첨됐다. 이거 딱 떼갑니다. 뒤에 나오지만 로또 되면 세금 얼마나 뗄까? 그거 오늘 나올 겁니다. 배당소득 이것도 미리 다 떼가는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다 떼가서 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는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네, 사업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이런 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국내 주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아닌 사람. 그럼 외국인일 확률이 높죠. 자, 국내인이면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사람은 국내외 원천 소득, 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것까지도 소득세를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사람도 세금 물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번 돈도 물리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금은 엄청 걷어갑니다. 선진국일수록 많이 걷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되려면 사실은 세금은 더 거둘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원천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 단위와 과세 기간 및 납세지인데 노란색으로 된 건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통일입니다. 아까 그 8가지 다 통일입니다. 이 기간이 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소득은 별도로 자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때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가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회계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라는 그 전문직,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 요 두 업종이 이걸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만약에 회계를 안다고 해서 제가 해줬잖아요. 저는 제 거를 제 스스로 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 거를 무료로 해주는 건 되는데 돈 받고 해주면 저는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선조 임금을 모시고 다녔던 허준 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되돌아와서 의료행위하면 바로 교도소 갑니다. 왜? 한의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이런 거를 대행해 주는 거고요. 어쨌거나 과세기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주소가 없는 노숙자면 거소지, 현재 있는 장소에서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지가 없으므로 국내 사업장이 소재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단기간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경우 그런 경우 그 사업장 월급 주는데 거기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율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벌면 6% 정도 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필요경비라든 게 나옵니다.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나서 그래도 요 금액이 나왔다 하면 15%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진 공제 나오는데 1,200만 원까지는 요거를 하고요. 1,200만 원 넘는 거 1,200에서 4,600까지는 요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해서 더한 금액 요 두 개를 더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4,600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그 다음은 35%. 1억 5천만 원 넣으면 38%.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광고해가지고 광고비 1억 받았다, 뭐 2억 받았다. 요즘은 뭐 1억, 뭐 보통 3, 4억도 가지고. 그거 세금 일단 3분의 1 퉁 치고요. 그 다음에 소속사 먹고 매니저 월급 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 3억 받았다면 3억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돌아온 거 반도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자, 요게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참고로요. 지금 요 세율은 2014년도 귀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그 다음에 2015년 5월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소득을 올해 신고 납부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법 나온 거 보면 2014년 귀속하면 이거 작년 세법이네가 아니고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한 그 세법 최신 맞습니다. 2015년 귀속에 대한 세법은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 계속 개정 중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필요경비 공제 빨간색 제가 해놨죠. 이거 빨간색 잘 안 보이던데.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시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경비 이 옆에다가 필요경비 해서 쫙 해가지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써놓으세요. 앞글자만 따면 사기 치지 마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라는 게 뭐냐면 사업을 했는데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부를 다 작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공제할 거 뭐 기장세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당신은 뭐 70%면 70%, 80%면 80%. 그래서 그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들어서 월급 받게 되면 근로소득공제 받습니다. 저처럼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공제. 이거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것만요. 자, 그래서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까 전 화면에서 보였던 세율 있죠?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산출세액이고 더 이상 감면할 거 없으면 뭐 가산세 낼 거 있으면 내고 그러면 기납부한 거 있으면 빼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이거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요. 이거 제 날짜 안 내면 또 가산세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은행에서 이자 받았는데 정기적금 들어서 이자 받았는데 필요경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자를 받는데 은행에다가 예금하는데 왔다 갔다 걸어 갔다 온 거 뭐 들어갈 게 있나요? 그래서 이자소득 같은 거 당신 뭐 드린 거 하나도 없어. 가진 돈밖에 더 있어. 이제 필요경비 공제 없고요. 배당금 받은 거 이것도 필요경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없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요. 사업하게 되면 필요경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중독 강연해가지고 뭐 12만 원 받았다. 강연 가서 무슨 말로만 합니까? PPT 자료 만들고 밤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또 되돌아오고 그런 것들. 물론 그저 뭐는 있어요. 로또 당첨됐다. 그거 그냥 막 당첨된 것 같지만 한 방에 됐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수백 번, 수천 번 사가지고 한 번 될까 말까인데 로또 당첨 확률이요. 막 태풍 부는 날 벼락 치고 태풍 부는 날 밖에 나가서 벼락을 2번 동시 맞고 독사를 3번인가 2번 물릴 확률이랍니다. 뭐 거의 안 되는 게 낫죠. 그랬다가 죽죠 뭐 사람이. 자, 이렇게 소득세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요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고요. 필요 경비 공제가 가능한 소득이 뭐냐? 사기 치지 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잘 암기 잊어먹으면 사업하는데 필요 경비 들어갈 거고 기타소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해주고요. 이자나 배당은 필요경비가 있을 수가 없죠. 필요경비 공제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가장 포인트고요. 284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입니다. 복잡한 거 제가 제일 싫은 게 지금 나왔는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몇 프로 6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일 얄미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6에서 35%인데 아까 우리 표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그걸 외우지 못했겠는데 이거 38%입니다. 최고 세율 38%. 자,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해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안 맞는 거죠. 세율이 제일 낮은 게 일용직 근로자, 일명 노가다 6%에서부터 맨 마지막 38%맨 밑에 있었죠. 자, 그걸 적용하는데 이건 틀린 거고요. 그러면 2번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400만 원. 기타 소득이라는 거 뒤에 이제 따로 배우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자, 그런 사람들 400만 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강연 어쩌다 한두 번 나가고 일 한 번 해주고 그냥 한 번 받은 돈. 자, 비반복적으로 이게 300만 원이라고 아까 몇 번 제가 강조했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서 5월 달에 뭐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에서 거기서 야 300만 원에서 얼마 떼?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떼고 넌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좋아 하는 게 분리과세라 그랬죠. 자, 요거 틀렸죠. 왜? 이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좀 말이 어폐가 있냐면요. 거주자의 그 밖의 소득을 합산한다는데 모든 소득이라면요. 종합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득이란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간다면 거주자 말고도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모든 소득이 아니고 종합과세이므로 그 6가지 항목과 2가지 항목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과세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네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에 사업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자, 부가가치세는 30일에 폐업하면 요 시간에 요 날짜까지만 가서 신고하면 됐죠. 소득세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고정불변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조금 약간 이런 수치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사실 제가 제일 싫습니다. 저도. 자, 2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좋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제발 이런 문제만 나와야 될 텐데. 자, 다음 중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이 중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자소득은 인정 못 받는다 그랬죠. 배당 못 받는다 그랬죠. 기타 소득이죠.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이거는 근로소득공제 그걸로 받고요. 연금은 연금소득공제. 자, 필요경비는 사기 치지 마라. 그거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 같은데 금전인이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그걸 말하는 거 무슨 이자소득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눕니다. 2개 다 금융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자라든가 이런 거고 배당은 주주나 출자자가 목돈으로 출자를 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기업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의 범위는요. 내국 법인으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금, 분배금, 외국 법인도 다 됩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뭐 같은 말이에요. 또는 분배금. 자, 그 다음에 의제배당. 뭐 이런 게 있고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것도 뭐 배당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소득세 시행령이 뭐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외국 법인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이 배당 또는 분배,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자, 요것도 나왔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도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설명하면요. 동업했는데 동업 조건이 나는 돈만 대고 너도 돈 대고 대신에 너는 조금 더 가져가. 대신에 난 배당금만 줘.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모든 거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거 외에도 소득이 있는데 그게 배당 성격이 있는 거다. 수익 분배, 놀아먹기 분배 성격이 있는 거면 배당 소득. 근데 자기가 거기서 근로자로 같이 일하면서 월급을 둘 다 받으면서 또 이익 생기니까 배당금도 또 받는 거. 그런 경우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2개 다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289페이지에 있는 21번 문제.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 중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동업했다가 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여기 저축성 보험이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기적금처럼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이거는 배당이라고 보지는 않죠. 보험회사에 우리가 뭐 연금 들었다 연금도 받죠. 그럼 뭐 연금소득이고 이거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세금을 물리느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하며 금융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세 가지를 나누는데 무조건 분리과세다 하는 거는 야, 요런 항목들은 종합소득세에 넣지 마라. 그냥 따로 미리 너 이거 돈 받아갈 때 얼마 떼고 나머지 가져가. 대신에 이거 우리가 세무세 내주고 너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분리해서 하자. 편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그 다음에 분리과세 신청한 겁니다.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액 30%를 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의 30%. 직장 공제회를 가입했는데 직장 공제회에 돈이 적립이 많이 돼서 야 얼마씩은 적립된 거 있으니까 되돌려 줄게. 초과 반환급.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이익 말이 어렵죠. 이거 사채업 같은 겁니다. 사채업 같은 데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25% 원천 징수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지금 요 퍼센트 잘 봐두세요. 교재에는 지금 안 나온 건데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요 장기 채권 10년 이상. 요게 30%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사채. 우리나라는 별로 어감이 안 좋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25%.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 안 돼. 너는 무조건 종합소득에서 신고해 하는 게 금융소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은행에서 주면서 이자 소득을 주면서 안 뗀 거예요. 금액이 많을 때. 보통은 금액이 우리 서민들이야 뭐 원천 징수 다 했을 때 주죠. 분리과세 다 해버립니다. 많지 않으니까. 자, 이런 이자라든가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국외에서 받은 거하고 배당소득하고 근데 이자는 분리과세도 되고 원천징수도 되는 종합소득도 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아까 있었죠. 이런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이익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근데 2천만 원 합친 겁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해도 된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에이, 따로 해서 원천징수하고 그냥 신고 끝내자 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286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 아까 가장 많은 게 어느 거였죠? 자, 제일 적은 거는 15만 원 1년 근로소득자 6%. 비영업대금이 25%라고 그랬죠. 복권이 3억 원 이하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복권 당첨됐어. 로또. 근데 3억 원 이하야. 그러면 20%대입니다. 만약에 3억 이상이다.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는 20%를 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이래서 6억이 됐다. 3억은 초과된 3억은 3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0억짜리 됐다. 뭐 로또 1등 보통 뭐 한 몇십억 되죠. 2, 30억. 그러면
30억이라 그러면 곱하기 0.3은 9억 빼고 나머지 21억 요거 가져가는 겁니다. 따뜻하게 한동안 살겠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이용한 거 있죠?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이 이자 할인액. 아까 제일 많다는 거 있죠? 10년 이상 장기 채권. 요거 30%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3억 이상 복권 당첨된 거하고 같은 급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1등. 그 다음에 사채 이자 이익 사채업 같은데 이익 25%. 그 다음에 3억 이하가 세 번째. 그 다음이 노가다 일명 일용직 근로자가 6%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한 거는 요게 1등, 2등, 3등, 요게 4등입니다. 그래서 라, 나, 라나, 가, 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은 288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것.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소득이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있었죠.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직장공제에 초과 반환 거, 비영업이익,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 무조건 대상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 안 되는 거, 국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 이런 것들은 원천 등 징수되지 않은 이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답은 딱 보이죠.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를 못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뭐예요? 봐줄 수는 없는 거니까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었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8번 문제. 다음이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세율 중, 자, 옳은 것 288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일용자의 근로소득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이거? 8%가 아니죠. 6%.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모든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가 아니고요. 3% 또는 5%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80%인가 빼고 나머지 3% 내지 5%. 자, 요거는 그 업종이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요거 신고를 하는데 이제 어느 게 나올지는 이제 입력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인세 받은 거 그거. 그다음에 주택복권이 당첨 소득 2억이 넘었어요. 이것도 지금 뚫렸는데 왜 뚫렸냐면 아까 3억 이상일 때는 30%, 3억 이하일 때는 20%라고 그랬죠. 근데 2억 초과분이면 그러면 1억에서 3억 이하니까 그러면 2억 초과분 2억에서 3억까지를 30% 한다는 거는 1억은 그럼 엉뚱한 지금 퍼센트를 곱해버린 게 돼서 틀렸고요. 이자 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익 사채 요거 25% 요건 맞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 됐는데요. 아마 지금 요 인강 듣고 나서 40분 가까이 지금 됐는데 야, 이 퍼센트들 이걸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왔던 거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일단 봐두세요.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봐두시고 그 이상 추가로 제가 암기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약간 운도 따라야 될 겁니다. 이거 한 문제 맞으면 그냥 만족하시고요. 다 맞으면 진짜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자, 수고했고요. 이제 마지막 2시간 더 해서 요 복잡한 소득세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거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